그녀는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광징에게 불가능이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자비한 K2에 도전했을 때 산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곳에 함정을 파놓고 있었죠. 그녀는 죽음의 지대에서 살아남았고 얼음 눈사태를 뚫고 나아갔지만 산악인들이 보통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성공이 구조를 불과 1초 앞두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광징의 이야기는 중국 후난성 치둥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마오쩌둥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죠. 계단식 논과 안개에 휩싸인 산, 그리고 손에 잡힐 듯한 정적. 하지만 우리는 광징의 정확한 출생일을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죠. 무엇이 그녀를 중국을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알려진 것은 단 하나, 성인이 된 광징은 태평양을 건너 실리콘밸리의 심장부 산호세에 정착했다는 사실입니다. 베이 에어리어, 백만장자와 노숙자가 이웃하고 차고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하며 아파트 한 채보다 꿈이 더 비싼 곳이죠. 이곳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광징은 자신만의 자리를 찾습니다. 바로 요가 강사였죠. 매일 아침이면 요가 매트와 향, 태양 경배 자세가 이어집니다. 아사나, 호흡 수련, 그리고 명상까지. 그녀의 수강생들은 프로그래머, 관리자,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평범한 동네 주민들입니다. 광징에게 요가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죠.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 그녀는 모든 동작을 연마하고 유연성을 완벽에 가깝게 끌어올렸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의 신체 능력은 감탄의 대상이 될 정도였죠. 40분간 물구나무 서기요, 거뜬했죠. 공중에서 다리 찢기요, 문제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월세 아파트, 수강생들, 그리고 만을 따라 뛰는 아침 조깅. 딱히 특별할 것 없는, 비극을 예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삶이었죠. 2018년, 광징은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휴가를 보내거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진짜 고산을 찾아 떠난 것이었죠. 그녀의 목표는 최얼산, 번역하면 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스촨성에 위치한 해발 6,168m의 얼음과 바위로 뒤덮인 산이죠. 이건 공원 산책 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진지한 도전이었고 그녀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상업 등반대에 합류합니다. 경험 많은 가이드, 그리고 자신처럼 산에 미친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공기가 달라집니다. 희박하고 날카로우며 귓가에 윙윙거리는 듯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작은 승리입니다. 숨 한 번 내쉬는 것조차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몸은 저항하고 머리는 산소 부족으로 윙윙거립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구름을 꿰뚫는 끝없는 본구리들, 그리고 오직 당신과 팀, 그리고 산만이 존재하는 눈부신 공허,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정상에 섭니다. 피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순수하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승리감만이 남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그녀가 알던 세상은 저 멀리 안개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전의 모든 목표, 모든 커리어에 대한 야망, 대도시의 그 모든 번잡함이 갑자기 사소하고 하찮게 느껴집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죠. 바로 그 순간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의 의식 속 스위치가 자리를 바꾸는 소리죠. 영원히. 훗날 그녀의 남편은 이 해를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가 웃음과 걱정이 뒤섞인 채 그녀의 집착이라 부르는 것의 시작점 말이죠. 그에게 있어 그 해는 아내가 산에서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의 것, 바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해였습니다. 이 등반은 정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에게는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시작은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삶의 새로운 리듬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그녀의 달력은 사무실 마감일이 아니라 히말라야의 몬순과 등반이 허락되는 날씨에 맞춰 돌아갑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 시간은 관에게 있어 일종의 순례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메카는 고대 도시가 아닌 지구상 가장 높은 산자락에 위치한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루클라. 이 지명들은 그녀에게 타이베이의 지하철역 이름보다 더 익숙한 것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기라도 하듯 그녀는 이곳을 계속해서 다시 찾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여정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하나의 단계였죠. 그녀는 수십 번의 트레킹을 하지만
멋진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한 혹독하고 체계적인 훈련 말이죠. 희귀한 악기를 조율하듯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내도록 자신의 몸을 정밀하게 맞춰가는 과정이었죠. 고소 적응, 바로 그것이 그녀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서 있기조차 숨이 가쁜 곳에서 그녀는 호흡하는 법을 배웁니다. 발에 무거운 쇠추를 단 것처럼 한 걸음 떼기가 버거운 곳에서 걷는 법을 익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이력에 일종의 회색 지대가 나타납니다. 훈련을 위해 그녀가 몇 개의 6,000m급 본구리를 등정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산 등반에 앞서 힘을 시험하는 중간 단계였던 셈이죠. 하지만 공개된 등반 기록 어디에서도 그 본구리들의 이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텅 비어 있죠. 공식 등정자 명단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여정을 기록 경쟁으로 변질시키고 싶지 않다는 듯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에게 등반은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과의 대화,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교감이었죠. 바람이 옷을 찢고 추위가 의지마저 얼리는 이 얼음의 혼돈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호흡과 통제력, 요가의 세계, 즉 그녀의 또 다른 삶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등반아들이 휴식 시간에 천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그녀는 눈밭에 매트를 깔고 아사나 자세로 고요히 머뭅니다. 바로 이 정신과 육체의 유연함이 남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순간에도 그녀가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형성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관징은 가이드를 앞질러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규칙을 따르고 가이드의 지시에 귀 기울이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상업 등반 고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수많은 프로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체력을 가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걷습니다. 꾸준하고 끈질기게 어떤 불평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또 한 시간.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설 때 그녀는 계속해서 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봄, 거대한 시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수년간의 훈련과 고소 적응, 남들이 모르는 수많은 개인적인 성공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의 결정적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찾기 위해 방황하던 초보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명확한 목표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최상의 기량을 갖춘 운동선수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회사 중 하나인 이매진 네팔이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아주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죠.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전문가 이 산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는 팀에게 맡긴 겁니다. 루트는 가장 클래식한 코스입니다. 네팔을 통과하는 전설적인 남쪽 루트, 최초 등반가인 텐진과 힐러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말이죠. 바로 이 두 사람이 역사상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했습니다. 관징이 속한 그룹은 다국적 팀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9명의 고객과 이 산비탈이 제 집이나 다름없는 경험 많은 셰르파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처음부터 관징은 다시 한번 그 완벽한 고객이 됩니다. 그녀는 논쟁하지도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모두의 눈에 보였죠. 첫 번째 큰 시련은 바로 쿰부 아이스폴입니다. 얼어붙은 강이 마치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듯 움직이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집채만 한 얼음 덩어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인데 이 덩어리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삐걱거리고 신음소리를 냅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건 마치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잠자는 용의 등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팀은 매서운 추위가 얼음을 더 단단하게 얼리는 밤에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관징은 특유의 침착함과 절제된 움직임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갑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한 걸음 숨을 들이쉬고 피케를 찍고 숨을 내쉬고 그녀의 내적 규율이 갑옷이 되어줍니다. 그 다음은 고산 캠프들을 거치는 체계적인 등반입니다. 각각의 캠프는 추위와 희박한 공기라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생명의 섬과도 같습니다. 몸은 서서히 산소 부족에 적응해 가지만 그 대가는 끔찍합니다. 무기력증, 두통, 끊임없는 피로감. 하지만 관징은 자신만의 고르고 거의 명상에 가까운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 높이에서 무너지는 수백 명의 고객들을 봐온 베테랑 셰르파들은 존경심을 담아 서로를 쳐다봅니다. 이 여자는 정말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것 같았죠. 5월 12일 결전의 시간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제사 캠프에서 팀은 마지막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고 그 어둠을 가르는 건 하늘 어딘가로 이어지는 헤드램프의 가느다란 불빛 줄기뿐입니다. 이곳은 인체가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지대입니다. 그저 마지막 남은 자원을 소모할 뿐이죠. 숨 한 번 쉬는 것이 전투이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의지력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음 같은 바람과 동트기 전에 어스름을 뚫고 그녀는 목표를 봅니다. 세상의 지붕 8,848m. 그녀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답답한 사무실에서 시작된 5년간의 마라톤이 바로 이곳 땅과 우주가 만나는 지점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관징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정점입니다. 단순히 등반의 정점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완성되는 순간인 거죠.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정상에서 울고 서로를 껴안고 깃발을 펼칩니다.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 고도가 하산을 재촉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분뿐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죠. 바로 그 순간, 1초가 아쉬운 바로 그 순간에 관징은 자신의 셰르파를 돌아보며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건넵니다. 도와주세요. 저 물구나무서기 하고 싶어요. 살면서 환희와 공포, 온갖 기이한 의식들을 다 봐왔던 셰르파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물구나무서기를요. 여기서요. 단 1g의 에너지라도 더 쓰는 게 목숨과 직결될 수 있는 이곳에서요. 산소가 부족한 뇌는 간단한 움직임조차 통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였죠.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야 할 여정의 일부인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산소 마스크를 벗습니다. 폐부를 내는 듯한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동료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심연과 칠흑 같은 우주에 둘러싸인 한 뼘 남짓한 정상의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완벽한 균형을 잡은 채 정지합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악기처럼 이런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도 주인의 명령을 완벽히 따릅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가 이 순간을 기록합니다. 희박한 공기 속에서 20초는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해발고도 거의 9km에서 찍힌 이 사진은 이제 그 자체로 또 다른 아찔한 등반을 시작합니다. 베이스 캠프를 떠난 사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디지털 눈사태가 되어 중국 소셜미디어를 덮칩니다. 효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외쳤죠.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물구나무를 선 최초의 인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퍼포먼스였죠. 사진과 짧은 영상은 순식간에 바이럴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단순한 산악인이 아닌 절대적인 자유와 용기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세상 꼭대기에서 거꾸로 유영하는 듯한 이 여성은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후회 없이 살자는 말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밝고 대담하며 고정관념을 깨는 그녀의 대중적 이미지가 탄생한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대담한 서명을 그곳에 남긴 것이죠. 등반은 여정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모든 산악인들은 알고 있죠. 정상은 함정이라는 것을. 정상은 사람을 유혹하고 황홀감을 안겨주지만 이내 그 품에서 보낸 모든 순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하산입니다. 몸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고 의식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원정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죠. 사진도 찍었고 깃발도 접었습니다. 아래 세상은 이미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지만 당신에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관에게 그 싸움은 데스존의 심장부인 제사 캠프와 제3 캠프 사이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물구나무서기를 성공했을 때의 희열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를 단조롭고 지치는 사투가 대신했습니다. 한 걸음, 숨 한 번, 다시 한 걸음, 피케를 찍고 완전히 방전된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적인 반복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새로운 위협이 고개를 듭니다. 처음에는 목이 살짝 칼칼한 정도였습니다. 이내 마른 기침이 시작됐죠. 고지대의 공기는 산소와 혹한으로 바싹 말라 있었고 계속해서 기도를 자극했습니다. 추위 속에서 가래는 점점 엉겨붙었고 한바탕 기침을 하고 나자 무언가 목구멍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녀는 셰르파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셰르파가 뒤를 돌아보긴 했지만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보기엔 그녀가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3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마침내 격렬한 경련과 함께 막혔던 기도가 뚫리면서 그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래를 뱉어내자 그제야 폐속으로 신선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 질식 끝에 내쉰 그 첫 숨은 그녀에게 진정한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대중에게 그녀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영웅이었죠. 하지만 카메라도 증인도 없는 하상일에 바로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진정으로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비탈에서 질식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을까요? 아마도 그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진 산이 유일할 겁니다. 관징에게 이 사건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었죠. 집으로 돌아와 회복한 그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8,000m급 본구리 중 가장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K2를 정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관징은 곧바로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합니다. 돌과 얼음이 아닌 숫자와 계산서로 이루어진 산 말이죠. K2 등반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허가증, 장비, 셰르파, 고용비, 머나먼 파키스탄까지의 물류,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잔인한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등반계에는 그녀와 이름이 같은 또 다른 유명 중국인 여성 왕징이 있습니다. 그녀는 백만장자로 이런 원정은 그저 예산서의 한 줄일 뿐이죠. 하지만 관징은 다릅니다. 그녀에겐 돈이 마르지 않는 스폰서가 없습니다. 모든 돈을 아껴 써야 하죠. 꿈의 비용을 대기 위해 그녀는 에베레스트 정복자라는 타이틀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쩌면 굴욕적이기까지 한 일을 합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녀는 세상에 손을 내밀어 지구상 가장 위험한 정상으로 가는 티켓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올라야 할 가장 가파른 벽은 카라코람 산맥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그녀의 사투를 가슴 졸이며 지켜봤던 남편이 결사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남편에게 이것은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죽음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며 영웅이 아닌 하마터면 자신을 혼자 남겨둘 뻔했던 한 여자를 떠올립니다. 남편의 주장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으로 논리적입니다. 우리 형편에 이건 무리야.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감당해서는 안 될 위험이라고.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이제 더 험한 곳에 가겠다고. 우리 생각도 좀 해줘. 대화는 두 세계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이성적인 두려움과 사랑의 세계, 그리고 비이성적인 꿈과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세계가 맞붙는 거죠. 남편은 미래를, 그녀는 후회 없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청구서와 사망 통계를 들이밀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자신의 주문을 되뇌입니다. 만약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리고 그런 삶은 미완성인 채로 남겠지. 남편에게 그녀의 철학은 이기심이고 그녀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논쟁에는 옳은 쪽이 없습니다. 같은 정상을 바라보지만 한 명은 죽음을, 다른 한 명은 삶을 보는 두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의지는 화강감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립니다. 모금 캠페인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녀는 두 개의 정상을 한 번에 넘어야 합니다. K2의 얼어붙은 본구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리해라는 또 다른 본구리를 말이죠. 돈은 모였고 남편과의 다툼은 끝나진 않았지만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2025년 여름, 관징은 파키스탄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네팔과 다릅니다. 더 건조하고 날카로우며 태초의 바위와 위험의 냄새를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설적인 믹마지가 이끄는 이매진 네팔 팀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그녀가 한계에 부딪히는 걸 직접 봤으면서도 그녀의 더 큰 가능성을 믿어준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노련한 원정대장, 막강한 팀원들, 그리고 저산소증을 이겨내며 강철처럼 단련된 그녀의 의지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어떤 계획에도 넣을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산 자체의 변덕이었습니다. 그리고 K2는 곧바로 자신의 성질을 드러냅니다. 카라코람은 원정대를 얼음장 같은 냉기가 아닌 숨 막히는 이상 고온으로 맞이했습니다. 태양은 빙하가 눈물을 흘리듯 녹아내려 거센 급류로 변할 만큼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등방아들에게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루트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산은 마치 얼음 갑옷을 벗어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구동토층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며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냉장고만한 바위들이 위에서 떨어져 나와 사람들이 지나가야 할 길을 굉음을 내며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루트, 특히 악명 높은 보틀넥 구간은 거대한 볼링 레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볼링핀이 된 건 바로 등반가들이었죠. 정상까지 이어지는 가느다란 생명줄인 고정 로프를 설치해야 할 노련한 셰르파들조차 몇 번이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건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무겁고 축축한 눈사태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국 모든 팀의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회색빛 빙하 위에 세워진 형형색색의 나일론 마을, 베이스 캠프는 세상의 끝에 있는 대기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식사, 일기 예보 확인, 짧은 고소 적응 훈련, 점심 식사, 그리고 또다시 일기 예보 확인. 지루하고 초조한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희박한 공기 속에는 안개보다 더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등방아들은 서로를, 그리고 저 철옹성 같은 정상을 번갈아 쳐다보며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기회가 오기는 할까? 그렇다면 광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좌절감에 빠져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노트북을 펴고 자신을 믿고 이 기회를 선물해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빙벽을 배경으로 미소 지으며 차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고 캠프의 소소한 일상을 전하며 이 거친 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요. 그녀가 카메라를 보며 웃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는 또 다른 눈사태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녀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투사였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식량과 예산뿐만 아니라 짧은 등반 시즌의 소중한 시간까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기회의 창은 머리 위 빙하만큼이나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고 산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8월 초 산은 마침내 어쩌면 하고 속삭였습니다. 등방아들이 숨쉬는 것보다 더 자주 확인하던 일기예보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인 겁니다. 며칠간 이어질 안정적이고 맑은 날씨. 이건 초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죠.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안 된다는. 베이스 캠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나른했던 기다림은 열광적이지만 조용한 분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5일 동이특이 무섭게 형형색색의 패딩 점퍼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베이스 캠프를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첫 번째 캠프, 그리고 두 번째 캠프. 몸은 고도를 기억하고 얼음장 같은 공기에 폐는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익숙하면서도 당연한 고통이죠. 저 아래 온몸을 마비시키는 미지의 공포보다는 차라리 낫습니다. 한 걸음 오를 때마다 발 아래 세상은 돌과 얼음으로 된 지도처럼 작아지고 현실이라곤 발밑의 경사면과 앞서가는 동료의 등뿐입니다. 하지만 K2는 그저 눈 덮인 경사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트는 블랙 피라미드와 마주하게 됩니다. 톱니처럼 삐죽삐죽한 검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요새죠. 여기서부터 크램폰을 신고 걷는 익숙한 등반은 끝나고 본격적인 암벽 등반이 시작됩니다. 등반가들은 차가운 홀드를 더 잘 느끼기 위해 두꺼운 장갑을 벗고 내쉬는 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바위에 내려앉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느리고도 지독한 사투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정점은 바로 그 유명한 하우스 침리입니다. 얼음과 바위 사이에 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좁은 틈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으로 온몸을 말 그대로 우겨넣고 등과 다리로 버티며 기어 올라야 하는 곳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해발 7,000m 고도에서 마치 바늘귀를 통과하려는 것과 같죠. 이 지독한 난관을 통과한 바로 이곳에서 구하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찍고 짧은 메시지를 보낼 힘을 냅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깎아지른 절벽 사진과 함께 마르지 않는 믿음이 담긴 글이 올라옵니다.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결국엔 목표에 도달할 거예요. 이 글에는 두려움이나 의심 따윈 없습니다. 오직 정상을 바라보며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한 한 인간의 강철 같은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길은 오직 위로만 제3 캠프를 향해, 그리고 인간이 아주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인 그곳을 향해 이어집니다. 며칠이 흐릅니다. 제3 캠프, 그리고 제4 캠프. 야생의 산 비탈에 남은 문명의 마지막 경계선이죠. 해발 거의 8,000m에 달하는 이곳의 공기는 너무나 희박해서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고 깨질 듯 연약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움직임은 초인적인 의지력을 요구하고 한 번의 숨결은 보석처럼 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11일이 밝았습니다. 심연보다 더 검은 밤, 차갑고 날카로운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헤드램프 불빛 아래 두툼한 다운슈트를 입어 유령처럼 보이는 15명의 그룹이 마지막 등반을 시작합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악명 높은 보틀렉, 즉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양쪽 암벽 사이에 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좁은 쿨루아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세락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수십 톤의 압축된 얼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로 말이죠. 여긴 그냥 힘든 구간이 아닙니다. 해발 8,200m에서 벌이는 러시안 룰렛이죠. 이 얼음 거인 아래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시간과 중력에 맞서는 도박입니다. 들리는 것이라곤 단단한 눈을 밟는 크램폰 소리와 필사적이고 거친 숨소리뿐입니다. 이곳에서 지체해선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해가 떠서 얼음을 녹이기 시작하면 이 다모클레스의 검은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더디게 흘러갑니다. 한 걸음, 한 번의 호흡, 다시 한 걸음, 그리고 두 번의 호흡. 세상은 어둠 속에서 경사면을 비추는 헤드램프 불빛과 앞서가는 동료의 등으로 좁혀집니다. 하지만 경사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바로 그때 경사가 서서히 완만해집니다. 발밑의 땅이 더는 위로 향하지 않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 눈앞에 끝없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파키스탄 현지 시각 오후 3시 32분. 마침내 정상에 선 것입니다. 광징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고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온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카라코람의 다른 거봉들의 날카로운 본구리들이 마치 구름을 뚫고 솟아난 작은 가시처럼 보입니다. 수평선은 둥글게 휘어져 지구가 정말 둥글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시켜줍니다. 벅찬 희열도 기쁨의 환호성도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고도에서는 몸에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오직 조용히 온몸을 감싸는 해냈다는 성취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지금 K2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본구리이자 그 야성적이고 험준한 악명으로는 첫 손에 꼽히는 산의 정상에 서 있는 겁니다. 경이로운 셰르파들을 포함한 15명의 팀원 모두가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이 겨울을 맞아 문을 닫으려던 8월 말에 이뤄낸 정말 보기 드문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남은 기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인간의 정신이 때로는 바위와 얼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상은 여정의 절반에 불과하다. 등반의 세계에서 이 말은 그저 멋진 비유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입니다. 정상에서는 누구도 몇 분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 몇 장을 남기고 곧바로 하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곳 정상에서 시간은 가장 귀중하면서도 가장 부족한 자원입니다. 팀은 하산을 시작합니다. 인체가 회복되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데스존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과제입니다. 다시 얼음으로 된 다모클레스의 검 아래 그들은 또다시 보틀렉에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올라올 때는 동이 트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 어둠과 추위와 싸웠지만 이제는 태양이 그들의 주된 적이 되었습니다. 태양빛이 머리 위 거대한 세락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립니다. 서둘러야 하지만 몸에는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리는 손뭉치처럼 무겁고 머리는 산소 부족으로 윙윙 울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고정 로프에 매달려 쿨루아르를 건너갑니다. 마지막 대원이 위태롭게 매달린 얼음 아래를 벗어나는 순간 모두가 내쉬는 안도의 한숨은 베이스 캠프까지 들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반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비극의 80%는 정상을 오를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체력은 바닥나고 집중력은 흐트러지는데 산은 아주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상부 캠프 중 한 곳에서 보냅니다. 해발 거의 8km, 얼음 벌판 위에 덩그러니 놓인 텐트 하나가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5성급 호텔 같습니다. 아드레날린에 의지해 움직이던 몸이 마침내 긴장을 풀자 온몸의 근육이 고통과 피로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8월 12일 아침,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이제 등 뒤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길고 지루하지만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익숙한 길만 남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산은 그들을 위해 새로운 시련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선물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K2의 경사면에 이 고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례적인 폭염이 덮칩니다. 태양은 생명의 원천에서 무자비한 파괴자로 돌변합니다. 수천 년 동안 아브루치 루트의 바위들을 단단히 붙잡아주던 영원한 접착제, 바로 그 얼음이 재앙적인 속도로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등발로 전체가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경사면은 오늘이 되자 질척이는 눈과 얼음 범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안한 굉음이 점점 더 자주 들려오고 이내 요란한 굉음으로 바뀝니다.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낙석입니다. 산이 마치 갑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작은 조약돌부터 자동차만 한 바위까지 모든 돌덩이가 맹렬한 속도로 아래를 향해 날아듭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발밑에서부터 부서져 내리는 산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함정은 등 뒤에서 덮쳐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8월 12일 저녁 무렵 그들은 1번 캠프보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등 뒤로는 빙벽과 수직 절벽, 그리고 그토록 많은 힘과 정신력을 앗아갔던 바로 그 보틀넥 구간이 있습니다. 해발 6,500m 아래인 이곳은 경사도 완만해지고 공기도 더 이상 그렇게 희박하고 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의 마지막 직선주로인 셈이죠. 모든 등반가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해냈어. 최악의 순간은 지났어. 심리적으로 이곳은 안락지대이자 베이스 캠프라는 안전지대로 들어서는 문턱입니다. 거의 다 집에 온 겁니다. 거의 다 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K2의 가장 교활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비극적인 사고 통계, 그저 무미건조한 숫자만 놓고 본다면 이 구간은 거의 안전지대나 다름없습니다. 목숨을 건 얼음 룰렛은 훨씬 더 높은 곳, 즉 3번 캠프나 트래버스, 그리고 물론 보틀넥의 얼음세락 아래에서 벌어지죠. 전진 베이스 캠프로 향하는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너무나 드물어서 통계적 오차나 끔찍한 불운의 일치 정도로 치부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산은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산은 실시간으로 자신만의 규칙을 새로 써 내려가고 바로 오늘 그 규칙이 바뀐 겁니다. 등방아들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든 기력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몸은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현과 같고 의식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것이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지만 구조가 임박했다는 바로 그 느낌이 경계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저 위, 죽음의 지대에서는 목청껏 소리치던 생존 본능이 이제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음식, 그리고 그저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뇌는 필사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내고 마침내 발견합니다. 경사가 완만해졌고 숨쉬기도 편해졌으니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요. 하지만 방어 태세가 허물어지는 바로 그 순간 산은 자신의 마지막, 가장 예상치 못한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순간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걷고 있습니다. 최악은 고도나 추위가 아닙니다. 최악은 바로 목표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느끼는 안전하다는 착각,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사면을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지도와 과거의 경험이 더는 통하지 않는 변칙적인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겁니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모습이 바뀐 산은 그들에게 자신만의 마지막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환상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뒤를 따라 발밑에 눈이 으스러지는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하며 걷고 있습니다. 구원처럼 느껴졌던 한낮의 태양은 사실 그 시간 내내 그들의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조용하고 파괴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바위를 단단히 붙잡고 있던 얼음 접착제를 녹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정적을 가르는 날카롭고 쌩하는 소리, 눈사태의 굉음도 빙하가 무너지는 포효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탁 하는 소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마치 포탄처럼 날아드는 짧고 섬뜩한 비명, 1초도 차에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 뇌가 위험이라는 신호조차 보내기 전입니다. 앞서가던 대원 한 명이 그저 발을 헛디딘 듯 눈 위로 쓰러집니다. 비명도 몸부림도 없이 그저 쓰러져 갈 뿐입니다. 남은 대원들은 미동도 없는 그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그의 이름은 광징. 주먹만한 돌멩이가 무서운 속도로 날아와 치명적일 만큼 정확하게 그의 머리를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산악인들이 말하는 소위 프릭 액시던트,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습니다. 예견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비극, 산의 모든 악령들을 뒤로 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곳, 해발 약 5,300m 지점에서 가장 끔찍한 일격을 당한 겁니다. 귀가 먹먹해질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다른 대원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긁힌 상처 하나 없이요. 하지만 그들을 마비시킨 건 그 어떤 추위보다 지독한 충격이었습니다. 데스존의 소나기에서 막 벗어나 산소 부족과 깎아지른 빙벽, 얼음 함정들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정정당당한 싸움에서 산을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산은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그들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겁니다. 이 깨달음은 대원들 내면의 무언가를 산산조각 냅니다. 정정당당한 승부란 없었습니다. 오직 산과 눈먼 우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팀의 의료대원이 광징에게 다가가지만 그저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모든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해는 저물기 시작하고 대원들의 체력도 바닥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높은 고도의 험준한 지형에서 시신을 운구하는 건 남은 대원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수시간짜리 위험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산의 불문율에 따라 가슴이 찢어지는 하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결정을 내립니다. 동료를 그곳에 남겨두고 가는 것, 그들 자신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하산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꿈속을 걷는 듯 팀은 느릿느릿 발길을 돌려 하산을 계속합니다. 그들이 뒤에 남겨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K2에서는 결코 진정한 안전이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래 베이스 캠프에 이 소식은 거대한 바위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충격은 이내 분주한 움직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뒤인 8월 13일, 시간과의 싸움, 바로 수습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일한 희망은 헬리콥터. 하지만 이곳 카라코람 산맥의 하늘은 새가 아닌 군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구조 비행은 파키스탄군의 민간 부서격인 한 현지 회사가 독점합니다. 이 거친 땅의 유일한 에어택시인 셈이죠. 조종사들은 장비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최고의 에이스들입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엄격한 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변덕스러운 신의 기분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K2의 날씨,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서류였습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돌아가려면 보험사의 100% 보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더 빠른 방법인데 계좌에 현금이 꽂혀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냐고요? 15,000에서 2만 달러 정도입니다. 사는 신용카드도 헛된 약속도 받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헬기는 땅에 묶여 있을 뿐이죠. 기다림의 1시간은 시신이 산비탈에 방치되는 시간이고 날씨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쪽에서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빙하 위의 팀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움직이기로 합니다. 셰르파를 포함해 가장 체력이 좋고 경험 많은 산악인 몇 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에 착수합니다. 바로 해발 5,300m 높이에서 시신을 직접 끌어내리는 것이죠. 이건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의 연속이죠. 그들은 시신을 밧줄로 묶고 아주 천천히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자신의 전리품을 빼앗기는 게 불만이라는 듯 산이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 머리 위 산비탈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사태만큼 거대하진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불길한 새로운 낙석이 쏟아져 내립니다. 휘파람 소리를 내는 돌 파편들이 비탈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한 명은 운이 없었습니다. 장부라는 이름의 셰르파가 바위 조각에 맞아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맙니다. 상황 종료. 작전은 중단됩니다. 이제 그들은 살아있는 동료를 구해야 합니다. 결국 다시 원점입니다. 사망한 관의 시신은 여전히 저 위쪽에 있고 사는 돌멩이를 던지고 돈을 요구하며 그들의 노력을 비웃는 듯합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공중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침내 돈 문제가 해결되고 송금이 완료되자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산은 새로운 조건을 내겁니다. 이곳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국경입니다. 살아 숨쉬고 레이더와 초소로 가득한 곳이죠. K2는 파키스탄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곳 상공의 모든 움직임은 매의 눈으로 감시됩니다. 헬리콥터를 띄우려면 보험사의 보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의 허가가, 그것도 최고위층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판돈이 더 커진 또 다른 행정 절차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요청서는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이 본부에서 저 본부로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서명 하나, 도장 하나에 귀중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나긴 싸움이 시작된 지 사흘 만인 8월 16일, 그토록 기다리던 승인이 떨어집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헬리콥터가 땅에서 떠오릅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날개 달린 희망입니다. 헬기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베이스 캠프는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베테랑 조종사는 지칠 대로 지친 동료들이 관의 시신을 옮겨 놓은 지점으로 기체를 몰아갑니다. 강철 잠자리처럼 헬리콥터는 울퉁불퉁한 지면에 착륙하지 못한 채 빙하 위를 맴돕니다. 긴 케이블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소중하고도 고요한 화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작전은 끝났습니다. 사망한 등방아는 자신을 놓아주지 않던 그 산을 떠납니다. 헬리콥터는 병원과 비행장이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 스카르두로 향합니다. 시신은 의료시설로 옮겨집니다. 산과의 육체적인 사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서류와의 싸움이죠.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법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각종 증명서, 공식 기록, 그리고 반출 허가서까지. 관에게 집으로 가는 길은 정상에 오르는 길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언론의 짧은 기사로 시작됐지만 곧이어 세계적인 통신사들이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에는 씁쓸한 아이러니가 가득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여성이 정상에서 자연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나왔던 빙하 구간에서 발을 한번 잘못 디뎠을 뿐이었죠. 바로 이 지점이 이 비극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성공과 죽음 사이를 가른 건 찰나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는 이 소식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관징은 단순한 산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상징이었죠. 모두가 그녀의 유명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만년설이 쌓인 정상을 배경으로 물구나무를 선 모습 말이죠. 이건 단순히 멋진 쇼맨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거꾸로 보면 산의 진정한 위대함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사진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남편 리우의 인터뷰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끝없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기록이나 등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건 아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떤 얼음이라도 녹일 수 있을 것 같던 그 웃음소리 말입니다. 그리고 캠프 위로 쏟아지는 별들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보다 더 큰 의미를 찾아내던 그녀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가 묘사한 아내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영혼과 대화하기 위해 산을 찾은 사람이었죠. 그에게 아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마음이 언제나 머물고 싶어 했던 그곳에 남았을 뿐입니다.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산악계와 세상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관징의 죽음이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등반의 상업화가 너무 지나쳤던 건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들이 숙련된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진짜 위험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고객들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빙하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단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K2의 이른바 따뜻하고 안전한 시즌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비극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담한 모험과 무모한 위험, 그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논쟁이 식지 않는 가운데 공식적인 기록들은 나름의 정리를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운 기록의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관징의 이름 아래에는 그녀가 정복한 8,000m급 본구리 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와 K2. 하지만 사후에 얻은 명성 속에서도 그녀를 둘러싼 정보의 안개는 거치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다른 유명 중국인 여성 산악인 2명과 계속해서 혼동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왕징입니다. 거대 아웃도어 기업의 공동 소유주이자 거의 무한한 자원을 가진 여성이죠. 그녀의 계산은 거대한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는 허징. 산소통 없이 정상을 오르는 금욕적인 산악인으로 그녀에게 등반은 순수한 스포츠이자 거의 영적인 수행에 가깝습니다. 이런 혼선은
단순히 언론의 안타까운 실수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관징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물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엘리트 선수도 아니었죠.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사내 매력에 푹 빠져 꿈을 이루기 위해 해마다 아끼고 또 아끼며 돈을 모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야말로 모두가 논쟁하는 상업 등반대의 바로 그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록에 체크 표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내온 고객이었죠. 이 점이 그녀의 이야기를 단순한 비극이 아닌 자신만의 얼음 천장을 깨부수며 위대한 것에 도전했던 한 평범한 사람의 진정한 드라마로 만드는 겁니다. 파키스탄 당국의 공식 결론은 짧고 차갑게 들립니다. 낙석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음모론도 과실에 대한 비난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산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우리를 더 소름 돋게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수직 암벽도 데스존도 아닌 비교적 완만한 빙하 구간, 거의 산책로나 다름없는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운 바로 그런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K2는 마치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듯합니다. 산은 자신의 비탈을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산에게는 모든 곳이 자신의 영토이며 그곳의 규칙은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이렇게 관징의 이야기는 살인적인 산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알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떻게 떠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 원정이 있기 직전 그녀는 이제 묘비명이자 유언처럼 들리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후회는 없다. 이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꿈에서 멀어진 길고 안전한 삶 대신 꿈을 향한 짧지만 찬란한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의 모든 것이요. 이 비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